안녕하세요. 네, 순환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011년 영국 맨부커상 수상작인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지은이는 줄리언 반스, 옮긴이는 최세희, 발행은 다산북스입니다. 2011년 영국 맨부커상 수상작인 줄리언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청년기와 노년의 삶을 오가면서 자기 본위의 주관적 기억과 실제한 객관적 과거사 간의 틈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이 소설의 탁월한 점을 여러 시선을 통해 함께 읽어볼까요? 40년 전에 편지 한 통이 불러온 거대한 비극. 기억과 윤리의 심리 스릴러라는 평가를 받은 이 소설은 불완전하고 믿을 수 없는 주인공의 시점에 의존하여 인간의 기억과 시점의 왜곡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을 때 묵직한 울림을 전하며 우리가 기억을 왜곡하는 만큼 우리의 운명은 기억에 의해 잔혹하게 농락당함을 보여주죠. 몰아치는 힘과 서스펜스, 섬세하고 정교한 구성력, 서늘한 통찰력과 지적인 위트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기억과 진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펼치며 독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작가 줄리언 반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대중성과 문학성 모두를 인정받았습니다. 과거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순환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의 여름방학의 두 번째 주에 치즐 허스트의 소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다. 나는 생소한 필체, 동글동글하고 다소 무심한 필체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여자의 글씨였다. 의심할 것 없이 베로니카의 어머니였다. 다시금 재발절인 죄책감이 일었다. 그간 베로니카가 신경쇠약에 시달리다 못해 황폐해지고 피골이 상접한 거짓골이 돼버린 것이리라. 아니면 복막염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나를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은 그러나 이런 생각이 자도취적인 망상이라는 자각은 그나마 할 수 있었다. 편지는 과연 베로니카의 어머니가 쓴 것이었다. 내용은 간결했고 놀랍게도 나에 대한 일말의 비난도 담겨있지 않았다. 베로니카와 헤어진 데 유감을 표하면서 틀림없이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여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나 같은 후레자식은 나에게 꼭 맞는 도덕적으로 저급한 여자나 만나는 게 제격이라는 뜻으로 보이진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이런저런 상황에 휘말리지 않아 다행이고 나의 앞날이 더없이 밝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 편지를 보관하지 않은 게 아쉽다. 갖고 있다면 증거, 더없이 확실한 증거가 됐을 텐데 그러나 내 기억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태평하고 뭔가 대범한 구석이 있어서 계란이 터지자 딴 계란으로 다시 요리를 해주면서 자기 딸 때문에 손해볼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해주었던 여자가 전부다. 놀리라. 좋은 말이다. 근데 그런 게 대체 어디에 있나? 예를 들어 내 이야기의 다음 지점에서는 졸업반의 중반을 넘겼을 때 에이드리언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점차 뜸해진 터였다. 둘 다 졸업시험 때문에 정신없이 공부를 하느라 바빴다. 에이드리언이야 우등은 떼놓은 당상이었다. 그럼 다음은
모름지기 대학원 과정을 밟고 계속해서 학자의 삶을 살든가 아니면 공공 분야에서 그의 두뇌와 책임의식을 좋은 쪽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공무원은 언제나 도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말한 걸 들은 기억이 난다. 에이드리언에겐 그런 일이 맞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그는 세속적이던가. 위험을 즐기는 물론 지성의 분야에선 예외였지만 타입으론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름을 날리거나 신문지상에 얼굴이 오르내리길 원하는 유형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쯤 왜 내가 얘기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미적대고 있는지 여러분이 눈치챘을 법도 하다. 좋다. 얘기하겠다. 에이드리언은 편지에서 베로니카와 데이트를 해도 되냐고 물었다. 그래, 왜 하필 베로니카지? 왜 하필 그 시점에? 그런데다가 왜 나한테 허락을 구하는 것이지? 그가 한 말은 자신이 이미 베로니카와 사귀고 있으며 내 눈에 띄는 게 시간 문제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니 제 입으로 직접 털어놓는 게 낫겠다는 의미였다. 또 이 소식이 충격적일 수 있겠으나 이해하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만약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우정을 위해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로니카도 그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을 찬성했다고 했다. 아니, 실은 일부분 그녀의 아이디어이기도 했다는 거였다. 짐작이 가겠지만 나는 그가 윤리적인 가책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에 은근히 고소했다. 만약 내가 모종의 존엄한 기사도적 예법이나 아예 한술 더 떠서 현대의 윤리적 원칙이 침해당한 걸로 생각하고 있음을 넌지시 내비치면 그는 당연히 그리고 응당히 베로니카와 더는 섹스를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또 나로는 날고 기어봤자 도무지 알아낼 수 없었을 사실을 밝혀줄 뿐 아니라 그 여자 베로니카가 더 큰 투자 끝에 내 가장 명민한 친구 혹은 더 나아가 잭 오라버니와 같은 케임브리지 눈팡이를 손에 넣었음을 요지로 담고 있는 그 편지에 위선이 마음에 들었다. 또 만약 내가 에이드리언을 만나려 한다면 베로니카와 맞닥뜨리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려 했다는 것도 그 덕분에 내가 에이드리언을 볼 계획을 아예 접게 만들자는 것이었다. 한낮 혹은 하룻밤을 할애한 것 치곤 꽤 큰 수확이라 할 법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지금 당시에 일어난 일을 내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시에 일어난 일을 내 입장에서 해석한 것을 기억에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편지의 용건은 내 집 주소를 확인하고 여권 사본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내 앞으로 500파운드와 2개의 문서가 남겨졌다고 했다.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먼저 세례명을 보니 내가 알지도 못하거나 혹은 잊어버린 누군가로부터 유산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500파운드란 돈은 어쩐지 특별한 목적이 담긴 액수 같았다.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액수는 아니었다. 포드 부인이 언제쯤 유언장을 작성했는지를 안다면 사정을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다면 당시에 500파운드란 돈은 상당한 액수였을 테니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나의 생존 사실을 알리고 신원과 거주지를 밝힌 후 그에 대한 확증 서류 사본을 보냈다. 유언의 작성 일자를 알려달라는 부탁도 했다. 그런 후 어느 날 저녁 나는 자리에 앉아 40여 년 전의 세월을 시시콜콜이 떠올리면서
치즐 허스트에서 보냈던 그 굴욕적인 주말을 다시 기억해내려고 했다. 모든 순간과 일화와 했던 말을 빠짐없이 끄집어내면서 인정을 받거나 답례를 받을 만한 뭔가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현저히 기계적으로 변한 내 기억력은 확실한 사실로 여겨지는 데이터를 약간의 변형과 함께 무한 반복할 뿐이었다. 나는 과거를 직시했다. 기다렸다. 기억의 경로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했다. 소용없었다. 나는 고 사라 포드 여사의 딸과 약 1년 남짓 사귀었다. 여사의 남편은 나를 하대했고 여사의 아들은 오만하게도 나를 낱낱이 뜯어보았으며 여사의 딸은 나를 교묘히 조종했다. 그때 마음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후에 그 모친으로부터 500파운드의 사죄를 받을 만큼은 결코 아니었다. 나는 봉투를 열고 읽어보았다. 토니, 나는 토니가 이 편지에 첨부한 것을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에이드 리언은 토니 얘기할 땐 늘 애정을 담아 말했었지. 토니가 보면 재미있을지도 몰라. 옛날 일 때문에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액수이지만 토니 앞으로 남겼어. 토니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법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어쨌건 그때 그 시절 나와 우리 가족들이 토니에게 잘못 대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앞으로 토니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저 세상에 가서도 기원할게. 사라 포드슨. 추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이 떠나기 전 보낸 마지막 몇 달 동안 에이드 리언은 행복했다고 생각해. 사모 변호사는 유산을 곧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내 은행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 또 내 앞으로 남겨진 문서 중 첫 번째 것을 동봉한다고 했다. 일주일쯤 지나서 받은 편지함에 다시금 잭 형님의 조남이 떴다. 베로니카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지. 하지만 내가 알려줬다는 걸 말해선 안 돼. 뒷수습하느라 생고생하게 될 거야. 지혜로운 3마리 원숭이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막아라. 어쨌든 이게 내 모토거든. 이곳 하늘이 파랗군. 잘하면 시드니 하버브리지도 보일 듯. 아, 저기 또 내 인력거가 오네. 잘 있게 존. 나는 놀랐다. 그가 도와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사람됨이나 인생에 대해 뭘 알고 있었던 걸까? 오래전에 함께 보낸 악몽 같은 주말의 기억에 근거에 추정한 게 전부였다. 나는 언제나 그가 타고난 복과 교육 덕분에 나보다 우월한 위치를 확보했고 지금까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피 묻은 돈? 나는 그 말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 베로니카는 내 메시지와 제목을 지우고 수신 확인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이렇게 딱 한 구절의 답신만 보내왔다. 나는 내가 보냈던 이메일을 열고 문법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은 끝에 그 3마디의 답변이 그녀의 어머니가 내게 500파운드를 물려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노력도 무색하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피를 흘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베로니카가 자신이 나에게 준 상처를 둔 데 대한 보상으로 자기 어머니가 돈을 준 거라는 암시를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지 않은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베로니카가 간단히 답변하지 않았던 것, 아니면 내가 바라거나 예상했던 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은 것이 일면 이해가 갔다.
이 점에서 그녀는 적어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녀와 일관되게 같았다. 물론 가끔은 그녀를 미스테리한 여자로 정해버림으로써 내가 결혼한 마그릿이 속해 있는 분명한 여자의 반대쪽에 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그렇다. 나는 나와 그녀의 관계가 어디까지 갔었는지 그녀의 본심도 심리도 동인도 읽을 수 없었다. 불가사의가 있으면 풀어보고 싶어지는 법. 하지만 나는 베로니카라는 존재를 풀어보고 싶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렇게 뒤늦게는 더 달갑지 않았다. 40년 전의 그녀는 이가 갈리게 까다로운 여자였다. 그리고 날 제대로 엿먹인 그 세 마디의 답변을 증거로 판단하건대 나이를 먹었다고 성격이 물러졌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 사실을 나는 스스로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장담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어딘가에 연령별 지적 수준을 책정한 도표를 꽁쳐놓고 있을 것이다. 분별력, 실용주의, 조직화 기술, 전략적 상식 같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반 사안에 대한 이해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아니라 순수 지성의 도표를 그리고 추측이지만 그 도표를 보면 우리들 대부분이 16세에서 25세 사이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A.D. 리언의 일기 일부를 보고 나는 그 연령대에서 그의 면모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논쟁을 했을 때 그에게 사고를 정리하는 것이 마치 태어난 이유인 것처럼 두뇌를 활용하는 것이 운동선수가 근육을 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운동선수들이 대개 자정과 의욕과 겸손이 뒤섞인 흥미로운 반응. 내가 해낸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한 거지? 나 혼자서?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신이 나를 보살피셨나? 를 보이듯 A.D. 리언은 아무 어려움 없이 사유에 여행을 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는 와중에 다른 모두를 그 여행으로 이끌어들인 것이다. 그는 고아하나 배타적이지 않은 경지에 올라 있었다. 그는 설령 아무 말 오가지 않더라도 상대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끔 행동했다. 그리고 이제는 죽고 없으나 그 후 수십 년을 살아온 나의 현재 상태보다 더 높은 지성을 갖춘 사람에게 다시금 이런 동료애를 맛보는 기분은 묘했다. 그것은 단순히 순수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응용력을 갖춘 지성이었다. 어느새 나는 내 인생과 A.D. 리언의 인생을 비교하고 있었다. 윤리적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에 대해 자살을 감행한 정신적, 육체적 용기에 대해 한 구절로 표현하자면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A.D. 리언은 자신의 삶을 책임졌고 그것을 지휘했으며 온전히 포착했다. 그리고 놓아주었다. 우리 살아남은 우리 중에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는 살면서 자충우돌하고 대책 없이 삶과 맞닥뜨리면서 서서히 기억의 창고를 지어간다. 축적에 문제가 있지만 A.D. 리언이 의미한 것과는 무관하게 다만 인생의 토대에 더하고 또 더할 뿐이다. 그리고 한 시인이 지적했듯 더하는 것과 늘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나의 삶엔 늘어남이 있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더하기만 있었을까? 그러나 시간이란 처음에는 멍석을 깔아줬다가 다음 순간 우리의 무릎을 꺾는다. 자신이 성숙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저 무탈했을 뿐이었다. 자신이 책임감 있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다만 비겁했을 뿐이었다. 우리가 현실주의라 칭한 것은 결국 삶에 맞서기보다는 회피하는 법에 지나지 않았다. 시간이란 우리에게 넉넉한 시간이 주어지면 결국 최대한의 든든한 지원을 받았던 우리의 결정은 갈피를 못 잡게 되고 확실했던 것들은 종잡을 수 없어지고 만다. 축적의 문제라고 에이드리어는 썼었다. 축적의 문제. 어떤 말에 돈을 걸고 그 말이 이기면 그 상금을 다음번 경기에 다음번 말에게 건다. 이런 식으로 승리는 축적된다. 그렇다면 패배도 축적되는 걸까? 경마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저 첫 번째 노름 미천을 잃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생에서는 다른 법칙을 적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한 관계에 승부를 걸었으나 실패로 끝난다. 계속해서 다음번 관계에서도 실패하고 만다. 이때 잃는 건 단순히 2번 뺄셈을 하고 난 값이 아니라 우리가 내걸었던 것의 배수다. 아무튼 그런 기분일 것이다. 인생은 단순히 더하고 빼는 문제가 아니다. 상실의 혹은 실패의 축적과 곱셈이다. 에이드리언의 글은 또한 책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책임의 개념을 그보다 더 협소하게 좁혀야 하는 건지 아닌지를 묻고 있다. 나는 그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뜬 부모도 형제 자매도 외동 신세도 우리의 유전자도 사회도 그 어떤 것도 원망할 수 없다. 정상적인 환경에 있다면 안 될 일이다. 그와 정반대인 상황을 강력히 입증할 만한 것이 없다면 자신의 인생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는 개념부터 챙겨라. 에이드리언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명석했다. 내가 상식을 적용하는 지점에서 그는 논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결국엔 우리 둘 다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생각이다. 그가 쓴 글을 내가 낱낱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그가 일기에 쓴 방정식을 눈여겨보면서도 이렇다 할 해안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난 원래 수학에는 도통 젬병이었다. 에이드리언이 죽은 건 부럽지 않지만 그 삶의 명징성은 부럽다. 그가 비단 우리보다 명징하게 보았고 생각했고 느꼈고 행동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부럽다. 살아남은 우리의 대부분은 늙는데 연연한 적이 없다. 내 판단이지만 요조라는 것보다 늙는 것이 언제나 나은 법이다. 아니, 내 말뜻은 이렇다. 20대에는 자신의 목표와 목적이 혼란스럽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해도 인생 자체와 또 인생에서의 자신의 실종과 장차 가능할 바를 강하게 의식한다. 그 후로 기억은 더 불확실해지고 더 중복되고 더 되감게 하게 되고 왜곡이 더 심해진다. 젊은 때는 산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한 형태로 기억하는 게 가능하다. 노년에 이르면 기억은 이리저리 찢기고 누덕누덕 기운 것처럼 돼버린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동안 죽는다는 것, 설사 그 새로운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 해도 모든 정치적, 역사적 변화가 얼마 안가 반드시 실망을 안겨주는 것처럼 성령기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인생의 목적이 흔히 말하듯 인생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님을 얼마의 시간이 걸리건 상관없이 기어코 납득시킨 끝에
고달파진 우리가 최후의 상실까지 체념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할 때가 가끔 있다. 하나둘씩 기억을 잃기 시작할 때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노화에 따르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지인과 꽃과 기차역과 우주 비행사의 이름을 대려고 기억을 쥐어짜거나 혹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책과 인터넷을 참조하는 실용적인 단계를 취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냥 기억하는 것도 잊어버린 채 흘려보냈다가 가끔 1시간이나 하루가 지나서 엉뚱한 계기로 기억이 날 때도 있다. 노화가 불러온 불면증 때문에 오래도록 뒤척이다가 기억이 날 때도 잦다. 우리 모두 툭 하면 잘 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터득하게 되는 사실이다. 인생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니까. 그래서 뇌는 이따금씩 파편적인 기억을 던질 테고 심지어는 기억의 묵은 폐쇄 회로를 터주기까지 할 것이다. 시간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40은 아무것도 아니야. 50살은 돼야 인생의 절정을 맛보는 거지. 예수는 새로운 40이야. 시간에 대해 내가 아는 건 이 정도다. 객관적인 시간이 있다. 그리고 주관적인 시간도 있다. 가령 손목의 요골동맥 바로 옆에 시계의 안면이 오도록 차는 경우 이런 사적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시간이며 기억과 맺는 관계 속에서 측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마치 강물이 역류한 것 같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과 기억에 대해 더 많이 돌이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기억을 바꾸고 기억이 바꿔놓는 시간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들, 그때는 몰랐거나 이제야 알게 된 일들을 돌이키게 되는 곳 같습니다. 기억과 나이듦 오래도록 여운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내 손안의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지음님,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